역시 돈은 일해서 버는 게 아니야. 부동산이 답이야. 그 비뚤어진 생각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때 30억 자산가라 불렸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박 회장님이라 불렀죠. 저는 집 5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 고시원 한 평 반에 삽니다. 빚만 수억의 가족도 모두 떠났습니다. 욕심 때문에 집을 안 팔았다가 결국 원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 미연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7시 30분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쯤 퇴근하면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주말에는 아이들과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4명이었습니다. 아내 정미연은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입이 있었죠. 아들 준호는 23살,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박진수, 회사에서 꽤 인정받는 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 변두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0평대 그리 크지 않은 평수였지만 빚 한 푼 없이 완전히 우리 집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대출받아서 샀고 허리띠 졸라매며 5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만 살아요. 빚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변화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서울 아파트 가격 1년 사이 급등.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을까? 부동산 앱을 깔아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이 5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6억 단위로 올라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보다 집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뭐하고 산 거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렇게 벌어봤자 집이 번 돈만도 못하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대리가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저 이번에 집 한 채 더 샀어요. 김대리, 돈이 어디 있어서? 갭 투자요. 전세 끼고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벌써 올랐어요. 한 달 만에.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김대리는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카페 가보세요. 요즘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규제 나와도 더 오른다니까요? 월급쟁이가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 채 샀는데 대박 났어요. 부장님도 해보세요. 늦기 전에 그날 저녁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부동산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카페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오는 성공 사례들, 월급쟁이의 세 채 달성 후기, 갭 투자로 1년 만에 자산 2배, 규제는 기회다, 더 오른다. 댓글들도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저는 밤새 카페 글들을 읽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집 한 채 더 살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 회사 사람들도 다들 하던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도 충분해요. 애들 학자금 모으고 있잖아요.
빚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지. 집 한 채 사면 애들 학자금 거뜬하잖아. 요즘 집값 오르는 거 봤어? 1년이면 돼.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빚은 무섭잖아요. 우리 빚 다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빚이 아니라 투자야, 투자. 다들 하고 있어. 우리만 안 하면 바보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 지금 사두면 1년 뒤에 대박이에요. 전세 세입자 구하기도 쉽고요. 계획도 적당해서 부담 없으세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세를 끼면 제가 내야 할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으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한데?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요. 우리 지금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1년만 있으면 돼. 그때 팔면 애들 학자금 다 나와. 나를 믿어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짜릿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집 2채를 가진 사람이 되는구나. 이제 나도 부동산 투자자야. 중개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하신 선택이에요. 축하합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앱으로 제 집 시세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벌써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되는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한 선택인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산 경기도 외곽 아파트 시세가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반년 만에 5천만 원. 부동산 앱을 켤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되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김대리와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부장님, 저 또 한 채 샀어요. 뭐? 벌써? 네, 이번엔 인천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부러웠습니다. 아니, 자극이 됐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저녁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시세 봤어? 또요? 많이 올랐어. 진짜 많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 채 더 사볼까? 여보.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지금도 빚 있잖아요. 빚이 아니라니까. 투자라고. 투자든 빚이든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중반이었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또 샀습니다. 이번에도 갭 투자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모자란 돈은 대출. 실제로 제가 낸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사람들은 안 하는 거지? 부동산 카페에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월급쟁이의 세 채 달성.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노하우 공유 부탁드려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박 부장님, 부동산 투자 잘하신다며요? 아, 그냥 운이 좋았죠.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동료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부장님, 저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저는 아는 척을 했습니다.
일단 갭이 적은 걸 찾아야 해.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이 좋고 규제 나와도 걱정 마. 어차피 더 올라. 마치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2018년 말이었습니다. 경기도에 또 한 채를 샀습니다. 이제 본가 포함 총 4채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이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2019년 중반 수도권 외곽에 마지막 한 채를 더 샀습니다. 본가 포함 총 5채. 제 꿈의 숫자였습니다. 월급쟁이가 집 5채라니. 장부상 자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출도 많았지만 그래도 순자산으로 계산하면 상당했습니다. 나 종이 위로는 부자네? 부동산 카페에 또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월급쟁이의 5채 달성기.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꼭 따라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노하우 공유해주세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제 닉네임도 바꿨습니다. 5채 달성한 월급쟁이.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남이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며요? 아, 그냥 운이 좋았어. 처남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형님, 나도 좀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우쭐해서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박 회장님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농담이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진수야. 너 부동산으로 떼돈 벌었다며? 에이, 무슨. 아니야, 진짜래. 집이 몇 채래? 모두가 부러워하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하지만 집에 오면 달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괜찮아. 집값이 더 오르고 있잖아. 그래도 걱정 마. 내가 다 계획 있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 졸업하면 결혼 준비하려고요. 오, 그래? 좋지.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집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미안한데 지금은 좀 어려워. 네?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아빠, 집이 그렇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한 채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야, 너는 몰라.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오를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섭섭해하던데요. 알아. 여보, 우리 집 한 채만 팔면 안 돼요? 안 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팔면 바보야. 더 오를 거라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시세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상사가 지적했습니다. 박 부장,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이 훨씬 더 많이 벌어주는데, 주말마다 새로운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혹시 한 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찼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살 수 있었으면. 부동산 카페에서는 계속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형님, 지금 사도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이 기회예요. 규제 때문에 불안한데요. 규제 나와도 더 올라요. 걱정 마세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제 선택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돈이 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이 스쳤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 나 부자야. 언제든지 팔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갔습니다. 저는 5채의 집 주인이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상당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했고 아이들은 섭섭해했고 회사에서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다 팔고 편하게 살면 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집값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시세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올랐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장부상으로는 20억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물론 대출과 전세금 10억 넘게 있었지만 그래도 순자산으로 따지면 10억은 됐습니다. 나 대단한 부자네?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김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저 후회돼요. 왜? 작년에 한 채 팔았거든요. 급전이 필요해서. 그랬구나. 그게 지금 엄청 올랐어요. 4억에 팔았는데 지금 6억 넘어요. 2억을 날렸어요. 2억을. 김대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팔지 말걸.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하나도 안 팔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요? 응, 엄청 올랐어. 그럼 이제 좀 팔까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팔까? 이 정도면 충분히 번 것 같은데?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요? 충분히 오르지 않았어요? 더 오를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발요. 이번엔 진짜로 한 채만이라도 팔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빚 안고 사는 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빚이 아니라니까. 자산이야, 자산.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이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친구가 술을 먹자고 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는 대학 동기 재민이었습니다. 진수야, 요즘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며? 에이, 무슨. 아니야, 다들 그러던데.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어. 재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번에 정리해. 응? 지금 팔아. 세금 내더라도 남는 거 엄청나.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세금? 얼마나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말이야. 다주택자는 중과세잖아. 내가 번 돈 중에 절반 정도는 세금이야. 뭐?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절반이나 된다는 건 몰랐습니다. 한번 계산해봐.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있잖아. 두드려보고 기절하지 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양도세 계산기를 켰습니다. 제가 산 집들의 매입가와 현재 시세를 입력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번 돈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집값 오른 건 내 안목이지 나라 덕분이 아니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세금 계산해봤어. 얼마나 나와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그래. 그래도 여보, 남는 게 있잖아요. 한 채만이라도 팔아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 절대 안 돼. 아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세금 내도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빚 갚고 애들 결혼 자금 주고. 안 된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세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야. 그때 팔면 훨씬 많이 남는다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절대 지금 팔 수 없어. 이 많은 세금을 내다니. 1년만. 딱 1년만 더 버티자.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어요.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저도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팔면 호구예요. 1년만 더 버티면 더 오를 거예요. 양도세 그거 내면 바보입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안 팔고 있어. 1년만 더 버티면 돼.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아빠, 소개해요. 제 여자친구예요. 아, 그래. 반갑습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 준비하려고요. 오, 좋지.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제 1년 연봉보다 많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집이 그렇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한 채만 팔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네. 돈이 다 묶여 있어. 하지만 아빠, 집을 팔면. 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몰라. 지금 팔면 세금으로 다 나간다고. 손해야, 손해.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1년만 기다려. 응? 그때 집값 더 오르면 팔게. 그때 챙겨주마. 준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친구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알아. 그럼 왜 그랬어요? 지금 팔 수가 없다니까. 세금이 얼만데? 1년만 더 버티면 2배로 줄 수 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실망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두운 표정도요.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1년만 더 버티면 돼. 그때 더 많이 줄 수 있어. 준호도 이해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1년만 기다려라. 꼭 챙겨주마. 하지만 준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카페 활동은 계속했습니다. 지금 팔지 마세요. 세금 아깝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더 오릅니다.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규제가 나와도 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봐, 안 팔길 잘했지? 더 오르고 있잖아. 1년 뒤엔 세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야. 그날 밤 양도세 계산기를 다시 켰습니다. 현재 시세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올랐으니까요.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야. 양도세 계산기를 껐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떴던 숫자는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딱 1년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그 1년이 제 인생 전부를 앗아갈 거라는 것을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양도세라는 이름의 덫에 걸려서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올랐습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는 순간 올라간 시세를 확인하는 쾌감. 역시 안 팔길 잘했어.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김대리가 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작년에 왜 팔았을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버티라고 했잖아. 김대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똑똑했어.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진수야, 요즘 부동산 어때? 계속 오르고 있어요, 형님. 그래? 팔 생각은 없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더 오를 것 같아요.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진수가 안목이 있어.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구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응? 너무 욕심내면 위험해요.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자네는 몰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중반이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축의금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받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빠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호야, 바쁘시죠? 가보세요. 그렇게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했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성대하게 치러줄 수 있었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저는 유명인이었습니다. 5채 달성한 월급쟁이님 조언 부탁드려요. 지금 사도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규제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걱정 마세요. 규제 나와도 오릅니다. 저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후배들이 제 말을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나는 전문가야. 2021년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부장, 올해 성과가 좀.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년엔 좀 집중해요. 네. 집에 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회사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내 집들이 훨씬 많이 벌어주는데. 2022년 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단행. 한국도 금리 인상 불가피. 저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 카페가 술렁였습니다. 금리 인상이래요. 어떡하죠? 괜찮을까요?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부동산은 다릅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대출 이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금리가 오른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나가는 돈, 이자와 보유세를 합치면 제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하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내 월급으로 부족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요? 금액을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 여보. 잠깐만이야. 금방 나아질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세탁소 수익이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비참했습니다.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달도 계속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세요. 알아. 근데 아빠는 계속 이러실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제까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우시는 거 아세요? 저 무서워요, 아빠.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숨죽여서.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2022년 중반이었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마이너스 통장. 이럴 수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월급으로 갚으면 돼.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카드 빚이 쌓였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부동산 카페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가 뚝 끊겼어요. 매물 내놨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자 감당이 안 돼요. 불안한 글들 뿐이었습니다. 저도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버티세요. 일시적 조정입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믿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일시적일까요? 저는 무서워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금방 회복될 거야. 아내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조금만 더 해요?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마이너스, 카드 빚은 쌓여가고, 아내는 매일 울고, 딸은 저를 무서워하고, 아들은 연락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드시 회복될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제 모습을. 2023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집값이 멈췄습니다. 아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야. 곧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매일 확인할 때마다 시세는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부동산 카페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죠? 대출 이자 못 갚겠어요. 비명 같은 글들 뿐이었습니다. 저도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곧 회복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 채만 팔자. 가장 먼저 샀던 경기도 집,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집 팔고 싶은데요. 중개사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거래가 안 되는데 급하세요? 네. 그럼 시세보다 좀 낮춰야 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요? 한 10% 정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매물이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요즘 다 그래요.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더 낮춰볼까요? 더요? 네, 지금은 그래야 팔려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집 세입자였습니다. 집주인님, 저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왜요? 전세금 받고 나갈게요. 아, 그게 재계약 안 할래요? 조금 깎아드릴게요. 아니요, 나갈래요. 전세금 준비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전세금.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대출로 메웠던 돈인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입자가 나간대. 전세금요? 응.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돈이 있어요? 없어.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전세금 돌려줘야 해서요.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제 신용은 괜찮잖아요. 담보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DSR 규제도 있고요. 대출 연장도 어려우실 거예요. 귀가 멍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끝이구나. 며칠 전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역전세 대출 규제를 잠시 풀어준다는 내용. 혹시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 저처럼 집이 5채나 되는 다주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자가 엄청났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빈 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출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폭락했습니다. 예전 전세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역전세. 뉴스에서만 들었던 단어. 이제 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요. 월세로 내놓는 게 어때요? 월세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으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카드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카드로 P카드를 막고, P카드로 C카드를 막고, C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어카드를 막고 돌고 돌았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못 견디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집 좀 팔아요. 전부 다 팔아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도 팔고 싶어. 근데 안 팔려. 사는 사람이 없어. 정말이야. 매물 올렸는데 연락이 하나도 없어.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 회사에서 불려갔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요즘 업무 태도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 회사도 어렵습니다. 내년에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정신 차리세요. 집에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거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안 팔고 싶어도 버틸 수 없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또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법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뜯어봤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집, 제가 처음 샀던 그 집,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경매라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며칠 뒤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전세금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제 돈 5천만 원이 묶여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아세요? 세입자는 울먹였습니다. 집주인님, 제발요. 제 돈 돌려주세요. 정말, 제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된 거구나. 다음 날 다른 세입자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 사기 아니에요? 고소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욕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 잘못이었으니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불렀습니다. 박 부장님. 네. 명예퇴직 권유 대상자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업무 성과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불려갔습니다. 부장님, 해고 통보입니다. 네. 업무 태만, 성과 부진. 제발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다녔던 회사.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아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미안해. 이제 어떡할 건데요? 모르겠어.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는 친정에 가 있을게요. 여보. 당신 말만 믿고 따라온 제가 바보였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는 빚 없이 행복했어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불가능하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요. 아내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남았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친정에 계셔. 그렇구나. 수진아, 아빠. 수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우시는 거 아세요? 알아. 아빠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랑은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뭐가요?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해서. 그리고 모든 게. 준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제 결혼 자금도 안 주시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준호야,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엄마만 모시고 살 거예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혼자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소주만 마셨습니다. 2024년 초였습니다. 첫 번째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집, 법원 경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낙찰가를 확인했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제가 샀을 때보다도 낮았습니다. 이럴 수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경매로 집은 넘어갔지만 대출금은 다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이 남았습니다. 집은 사라지고 빚만 남았어. 한 채가 경매로 넘어가니 다른 집들도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상환하세요. 돈이 없습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갑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천 집도 수도권 집도 하나둘씩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매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매번 빚이 남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또 통지서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본가. 제가 살던 집. 이것마저 경매 통지가 왔습니다. 이 집만은. 하지만 법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부장님, 요즘 힘드시죠?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망했대. 욕심이 과했지. 부동산으로 한탕하려다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들렸습니다. 본가 경매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소주만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낙찰됐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끝이구나. 5채의 집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엄청난 빚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카드도 모두 정지됐습니다. 통장도 압류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민아, 나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미안, 진수야. 우리 집도 좁아서. 친척집에 전화했습니다. 형님, 진수야, 미안하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PC방에서 며칠 보냈습니다. 찜질방에서도 며칠 보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한때 박 회장이라 불렸던 남자는 이제 갈 곳 없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조정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합의하셨습니까? 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 이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여보. 불렀습니다. 아내가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는 뒷모습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PC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도 며칠 잤습니다. 하지만 돈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이신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 곳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 신용불량, 경력 단절.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됐구나. 어느 날 작은 고시원 광고를 봤습니다. 보증금 최소, 월세 저렴. 들어가 봤습니다. 복도는 좁았습니다. 방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무실 비었어요. 보여주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1평 반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없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뿐. 얼마예요? 금액을 들었습니다. 제 마지막 돈으로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계약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진수. 한때 5채의 집주인이었던 박진수. 짐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 햇빛도 들지 않는 방. 여기가 내 집이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본가 거실에서 찍은 사진. 활짝 웃고 있는 가족들.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한때 박 회장이라 불렸던 남자. 종이 위 자산 30억을 자랑하던 남자. 이제 고시원 사무실의 박 씨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2026년 2월 새벽 6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고시원 사무실. 창문도 없는 한 평 반이 제 집입니다. 59살 박진수. 편의점 도시락으로 아침을 때우고 책상 위 낡은 수첩을 봅니다. 2020년에 쓴 양도세 계산 메모. 세금 4억. 너무 많아. 1년만 더. 그때 그 4억을 냈다면 지금 제 곁에 가족과 6억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빚만 수억의 고시원 신세입니다. 양도세를 아끼려다 원금은 물론 가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컵라면 국물을 홀짝입니다. 핸드폰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넓은 거실에서 웃고 있던 우리 가족. 여보, 우리 이대로만 살아요. 아내의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5채의 집은 사라졌고 30억의 자산은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잃어버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부르던 아빠라는 말, 따뜻했던 저녁 식사, 그 평범했던 행복. 욕심이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었지만 한번 떠난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눕습니다. 창문 없는 방, 햇빛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이곳. 이것이 욕심의 끝입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